자, 그러면 우리가 1억 전후로 어떻게 보면 소액으로 투자를 하려면 어떤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나 라는 게 상당히 지금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런 정비 사업이 다양해지니까 이거에 맞게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성공 투자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좀 소액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 뭐 공공재개발, 그 다음에 뭐 도시공공주택복합 사업,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되었던 뭐 신속통합기획, 이제 민간재개발이죠.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좀 이제 서울 도심의 여러 지역들이 지금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한 해 이렇게 좀 돌이켜 보면 이렇게 거론이 됐던 지역들의 투자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 1, 2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서울에서 한 1억 전후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이게 소액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지금 얘기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다시 내가 한번 소액으로 한번 접근을 할 수 있나, 아니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 부동산 소액 투자에 대한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면 도심 내 지금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나. 자, 먼저 이제 서울에 지금 이제 땅이 없죠? 신규 개발 가능한 토지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택지 같은 경우에도 저기 그 마곡지구라던가 이런 데가 이제 마지막 남은 택지였거든요. 근데 서울에 그러니까 신규로 개발할 만한 땅이 없습니다. 자, 서울에 그럼 신규로 개발할 만한 땅이 없으니까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 지역들, 그러니까 아파트도 노후된 아파트, 이 저층 주거 지역도 노후된 이제 저층 주거 지역들을 통해서 재개발이나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지금 주택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 이제 후보님들, 지금 이제 대권 후보님들을 보면 지금 계속 또 뭐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용적률 상향 얘기도 지금 뭐 흘러나오고 있고, 용적률 상향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근데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가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제가 볼 때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수익을 갉아먹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하에서는 단기간에 뭐 재건축이 아주 진행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강남 쪽에서도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을 보면 어찌됐든 지금 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사업 진행을 거의 안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재건축도 좀 규제 완화에 대한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 자, 그런데 뭐 재초안이라든가 이런 세금에 대한 환수 부분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면에 방향은 저층 주거 지역을 개발을 하는 재개발 형식이 지금 방향입니다. 그래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라던가 신속통합계획이라던가 그 이제 공공재개발이라던가 대부분이 지금 저층 주거 지역을 재개발을 하는 거죠. 재개발을. 그래서 이제 재개발로 이제 공급을 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높으니까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지역이 점점 줄어든다. 인트로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정부 주도의 뭐 공공재개발이라던가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의 최근에 신속통합기획. 신속통합기획은 여러분들 이 민간재개발이죠. 민간재개발. 그러니까 이렇게 거론되는 지역만, 이게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소액으로 투자할 지역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아울러서 하나 또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의 신속통합계획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민간재개발입니다. 이거 좀, 여기 뭐 공공재개발하는가 이런 거하고 좀 이렇게 혼동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서울시의 신속통합계획은 민간재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 그냥 민간재개발입니다. 민간재개발인데 어떤 형식이냐. 왜 앞에 신속통합계획 왜 들어가냐. 앞에 구역 지정 전까지 해서 그 심의 단계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여주겠다라는 게 신속통합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신통기획은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 많겠죠. 뭐 뉴타운 재개발 다 그냥 민간 재개발입니다. 민간 재개발.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여러 지역들이 계속 구역 지정이 되고 또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소액으로 이제 투자할 만한 지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개발지에 지금 소액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용산이라던가 아니면 또 개발 기대감이 높은 뭐 한강변 라인들,
뭐 특히나 뭐 자양, 사동이나 이런 데도 개발 기대감이 상당히 높죠. 예, 노후도 요건이 좀 맞으니까요. 자, 이런 데도 과거에는 1억 이하가 아니라 뭐 몇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데들이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줬죠. 예,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아파트 이제 가격 상승에 따라서 1, 2억 가지고는 사실 서울 도심에서 아파트를 매입 못 하죠. 그러니까 1, 2억 정도로 서울에 묻어놓고 투자할 만한 이런 지역에 투자자들이 지금 급증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소액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시드머니가 많으신 분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시드머니가 적으신 분들은 돈은 적게 투자했지만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지역이 향후에 뭐 개발이 될 만한 여지가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예, 과거에 뭐 용산이나 한강변 라인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소액으로 어떻게 보면 시간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소액으로 묻어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돈을 투자를 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는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거죠. 그죠? 지금 한번 이제 최근에 예를 들면 작년 21년도에 신속통합기에 이제 9월 23일 날 이제 공모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2월 28일 날 21개 지역이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선정이 안 된 이 미선정 지역들 같은 경우도 그럼 어떻게 보면은 신속통합기획에 못 들어갔으니까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제 기대감 자체가 떨어져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지역도, 그러니까 21년도 신속통합계획의 미선정 지역도 가격 하락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기대감이 계속 있다는 거죠. 왜? 신속통합계획이라는 거는 매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개발이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절대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마저도 기대감이 계속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1억 전후로 어떻게 보면 소액으로 투자를 하려면 어떤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나 라는 게 상당히 지금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앞으로 이제 정비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지금 다양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최근에 뭐 역세권 개발 얘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자율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나왔던 무화주택이라는 개념,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몰랐던 개발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용어도 잘 모르는 친숙하지 않은 이런 정비 방식이 상당히 지금 많이 다양해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이제 서울에 땅이 없는 거예요. 대규모로 개발할 만한 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예전처럼 뉴타운처럼 아니면 어떤 재개발 구역처럼 아주 대규모로 개발할 만한 땅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 지역에 맞게 어떻게 보면 소규모 개발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비 사업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비 사업이 다양해지니까 이거에 맞게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역세권 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서울시 역세권 중공업 지역의 소규모 재개발 도입.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이라는 거는 역세권이라든가 중공업 지역에 그냥 소규모로 재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를 하는 건데 역세권 개발이라는 거는 5,000제곱미터 미만 구도심 지역 도시환경 개선, 그다음에 주택 공급, 지역 활성화 동시에 기대하고,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이라는 거는 2종이나 2종 일반 주거 지역도 최대 준주거까지 용적률이, 그러니까 용도 지역에 상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용도 지역에 상향이 되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2분의 1은 이제 뭐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게 바로 역세권 개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용적률 완화로, 그러니까 이제 용도 지역이 이제 상향되는 거죠. 그래서 고밀 개발이 가능하고, 늘어난 용적률 50%는 공공 임대주택이나 상가, 산업시설 등을 이제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이 대상이 되는 지역이 어디냐?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그 다음에 이제 중공업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세권 개발도 이제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역세권 개발에 대한 얘기도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이렇게 소규모 개발 방식,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율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그 다음에 소규모 재개발. 예, 이런 형식으로 아까 소규모 재개발 사업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역세권 350m 이내 중공업지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역세권 개발이랑 지금 같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냐, 어떤 지역에 연립주택이라던가 이런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만 우리가 재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노후 연립이나 아파트, 여러 동, 그러니까 소규모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에 사업 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 이런 지역에 또 기존에 200세대 미만, 이런 지역에 이제 소규모 재건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 3,000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 그래서 기존에 20세대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해제 지역이나 아니면 소규모 주택 정리 관리 지역에 기존 36세대 미만입니다. 그래서 다 보면은 소규모죠.
좀 섹터가 작죠. 그래서 자율주택 정부 사업은 뭐 평균 500제곱미터 내외, 기존 뭐 36세 미만. 그 다음에 가로채 정부 사업은 1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이 소규모 재건축은 1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재개발은 뭐 5천 제곱미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모아주택 같은 경우에도 아주 소규모 개발 방식이죠. 예, 소규모 개발 방식.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방식이 앞으로 이제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소규모로 가면 이제 좋은 점은 그거예요.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러니까는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공이 적으면 사업에 대한 속도는 상당히 빨라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소규모 방식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한 속도가 좀 상대적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꼭 뭐 지금 신통기획이라던가 뭐 이런 공공재개 이런 지역도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갈 지역들이 앞으로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보면, 그래서 재개발 소액 투자 어디에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거론이 안 된 지역 중, 개발 가능한 지역에 이제 선점해서 투자해야죠. 선점해서. 예, 그렇죠? 최근에 이제 보면은 아까 뭐 신통기획이나 이렇게 거론이 되는 지역들이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정비 방식이 다르니까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선점해서 투자하면 충분히 지금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방식이 다양하니까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소규모 정비 방식이나 역세권 개발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제가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역세권 개발에 대한 얘기도 해드릴 텐데, 역세권 개발이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될 겁니다. 그러면은 역세권의 노후도 높은 지역은 상당히 앞으로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보면 서울 도심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10년 동안 서울에 사실 재개발이 막아놨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다 이제 물꼬를 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꼬를 트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투자자가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뭐 3억, 4억, 5억 이렇게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나 역세권 개발 방식 이런 지역이 또 앞으로 갈 거니까 우리가 미리 알고 그런 지역에 선점해서 투자를 하면 소액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부동산 소액 투자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고민 요즘 또 많으시죠? 예,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항상 저희 이 부동산 성공 투자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저희랑 이제 상담 통해서 이제 고민에 대한 내용 이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부동산 뭐 소액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이제 되실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